주막에서 만난 의문의 여인.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양시성을 지닌 한 포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으로 올라가 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살생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괴로움을 쌓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생명을 빼앗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 차라리 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다행히 모아둔 돈이 있으니 책도 사고 스승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양포수는 결단을 내리고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책을 구입하고 스승을 청해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남들보다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뒤 그는 어느 정도 학문의 성취를 이루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양포수는 어느 날 한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소변이 급해진 양포수는 밖으로 나갔고 그 순간 주막 근처의 산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 알겠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만해. 낯선 여인의 목소리와 함께 산 위에서 불덩이 하나가 굴러내려왔습니다. 엄마, 뭐야 저게? 놀란 양포수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밖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양포수의 곁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도 자고 있네. 내가 헛것에 본 건가? 잠이나 자자. 과거 시험을 잘 보려면 푹 자야지. 양포수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양포수는 실눈을 뜨고 방문 쪽을 바라보았고 고운 옷차림을 입은 한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양포수와 함께 자고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어떤 표식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양포수는 이상한 상황에 놀라웠지만 자신이 깨어있는 것이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애써 누운 채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방을 나간 뒤에 양포수는 그녀가 남긴 옆자리 사람의 표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뭐야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양포수의 손이 표식에 닿자마자 그 표식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양포수는 사라진 표식 때문에 당황하고 있던 중 밖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벌러덩 누워서 자는 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커다란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는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며 당황한 듯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허탕을 치고 물러갔습니다. 양포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아까 그 여인이 남긴 표식을 찾는 것인가? 내가 지워버려서 못 찾은 것일까? 표식이 잡아먹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라면 그때 다시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양포수는 계속 자는 척을 했고 얼마 뒤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 다른 표식을 새겨두었습니다. 양포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올 차례인가? 호랑이 잡기라면 내 전문이지. 포수 생활을 하며 여러 마리 호랑이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그는 호랑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양포수는 자신의 짐에서 총을 꺼내 실탄을 장전한 뒤 이불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자 양포수는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송이 크게 울리며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불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그 여인이 달려들어왔고 죽은 호랑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양포수의 물음에 그 여인은 고개를 들어 양포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시집 가던 길에 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이후로 이 짐승이 저를 괴롭히며 잡아먹힐 사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수님께서 이 호랑이를 잡아주셨으니 제 원한도 풀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포수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호랑이에게서 벗어나 환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수님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양포수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정말이요? 그럼 과거 합격이라도 시켜주시나? 그는 자신이 말한 것에 민망해져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과거에 합격하시려면 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했죠. 양포수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란 소리를 들으며 평생 글을 한 선비들도 떨어지는 것이 과거 시험입니다. 포수일을 하다가 몇 년 공부했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양포수는 그녀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관직에 오르는 것은 포기하고 포수일을 계속하라는 말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관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포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한양에 가서는 되지도 않는 과거는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산에 있는 제일 큰 고목나무 안에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나무 속에서 표적이 보일 터이니 그때 나무 안에서 그 표적에 총을 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이때 나가서 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큰 별을 탐하지 마시고 분수에 맞는 작은 벼만 받으십시오. 분수에 맞지 않는 큰 별을 얻으시면 그것이 큰 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남기고 위풍당당하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양포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산에 있는 제일 큰 고목나무 안에서 보이는 표적을 쏘아라.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양포수는 과거를 보겠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니 과연 나무 속이 비어있는 가장 큰 고목나무가 하나 보였습니다. 옳니, 저기로구나. 양포수는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총구 하나만 겨우 내밀 수 있는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와 고목 앞에 앉았습니다. 뭐야? 웬 할아버지가? 이러면 내 총구가 가려지는데 이때 표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노인이 혼잣말을 하며 이상한 주문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양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들은 참 어리석어. 오늘도 내 꾀에 잔뜩 속았구만. 앞으로도 인간놈들의 간을 빼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어. 이럴 수가. 이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둔갑한 것이로구나. 양포수는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노인은 머리에 총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래 거대한 흰 여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우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여우는 죽었는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포수는 다시 섹시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나무 속에 몸을 숨긴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사냥하던 다른 포수들이 총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조정에서 나온 관리로 보이는 사람이 올라와서 포수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요? 누가 이 백여우를 잡은 것이요? 그러자 한 포수가 손을 번쩍 들어 외쳤습니다. 이 못된 백여우 내가 잡았어! 그러자 다른 포수가 질세라 외쳤습니다. 아니거든, 내가 잡았거든. 그들은 서로 백여우를 잡은 것이 자기라고 주장하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양 포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생각했습니다. 하이, 저것들이 내가 잡은 것을 자신들이 잡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네. 양 포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목 속에서 걸어 나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백여우를 쏴잡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보시오! 내 총, 방금 총을 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내 총을 좀 봅시다. 내가 여기 아까 전부터 있었는데 총소리 한 번도 들리지 않았었거든. 오늘 총소리 흔적들이 하나도 없을 텐데 무슨 수로 이 백여우를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양포수의 말에 조정에서 나온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만. 백여우는 당신이 잡은 게 확실하구나. 순간 포수들의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뭐야, 에이, 백여우를 잡아서 높은 관직을 얻으려 했는데 이거 아깝구만. 오늘은 물러난다 치더라도 반드시 후일에 갚아주겠어. 여러 포수들은 각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물러갔습니다.
포수들이 모두 떠나자 관리자는 양포수를 데리고 궁궐로 갔습니다. 저기 이 포수가 나라의 골칫거리인 백여우를 잡아 큰 공을 세웠습니다. 관리의 말에 임금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오, 장말인가? 그래, 보수를 듣거라. 백여우를 잡는 자에게 원하는 관직을 내리겠다 하였다. 원하는 관직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마. 그 순간 양포수는 욕심이 나긴 했지만 섹시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관직을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큰 화로 돌아올 것이라 했지. 양포수는 섹시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포수로 살아왔고 글 공부는 고작 3, 4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아, 그런 제가 높은 관직을 맡는다면 이 나란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낮은 자리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양포수의 말에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허허허, 가장 낮은 자리부터 경험을 쌓고 싶다고? 실노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너와 같은 자는 처음이구나. 다들 높은 관직을 못해서 안달인데 말이야. 안 그런가? 임금의 물음에 주변에 있던 관리들이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좋다. 지금 가장 낮은 관직이 비어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임금의 물음에 이조 판서가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능찬봉 한 자리가 비어있나이다. 그렇군. 그럼 너에게 능찬봉 자리를 내리겠다. 괜찮은가? 임금의 물음에 양포수는 넙죽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성운이 만극합니다. 그래, 백여우를 잡은 큰 공에 비해 너무 작은 상을 내려 내가 다 민망하구나. 양포수는 아니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자리를 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하옵니다. 양포수는 임금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렇게 능찬봉 임명장을 받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편 양포수에게 백여우를 잡는 공을 빼앗긴 다른 포수들은 양포수에게 안갚음을 할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수년간 쫓아다닌 백여우를 그놈이 그냥 혼자 잡아버리다니 분하다네. 형님들, 그놈 분명히 아주 큰 것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임금님이 백여우를 잡는 자에게 원하는 관직을 주겠다 했으니까 영의정 자리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와, 영의정이요? 아유, 분하다 분해. 안 되겠다. 이보들, 그 보수놈이 궁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습격하자고. 뭐라고? 아, 영의정이라도 돼서 나오면 그럼 우리가 영의정을 습격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려고. 그 영의정 자리도 우리 것이었어야 하는 건데. 그건 그렇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좋아, 가자고. 그렇게 포수들은 양포수에게 안갚음을 하겠다고 궁궐 앞에서 각자 무기를 들고 양포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능찬봉직을 받은 양포수가 걸어 나오자 순식간에 8명의 포수들이 양포수를 둘러쌌습니다. 아이, 뭐야. 왜들 이러시오? 이놈 내놈이 우리 백여우를 훔쳐서 높은 관직을 받았겠다. 어디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어디 봐봐. 무슨 관직을 받았어? 그 임명장이지. 영의정, 좌정, 우의정. 양포수는 고개를 저으며 임금님께 받은 임명교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나는 능찬봉이 되었소이다. 관직 중에서 가장 아래 관직인데. 양포수의 말에 8포수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능찬봉이면 뭐야? 묘직이 아니야? 아니, 백여우를 잡았는데 묘지기를 시킨다고?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포수들은 믿기지가 않아서 양포수가 내민 교지를 빼앗아 이리저리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진짜로 능찬봉 임명 교지였습니다. 에라이, 하간 조정의 양반놈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백여우를 잡으면 높은 관직을 준다더니만 고장 묘지기를 시켜. 이래서 벼슬나치들은 믿으면 안 돼. 그러게 저런 미관 말직을 얻을 바에는 포수일 하는 게 낫지. 해라, 이 죄에 괜히 고생했구만. 그렇네, 불쌍하게 됐네. 여보들, 가세나 가. 이런 묘직 하나 어떻게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괜히 업보만 쌓이지. 안 그런가? 그렇지. 그거 우리 대신 묘직이 잘 아시겠나? 그들은 하차한 관직을 받은 양포수에게 무기를 거두고 복수심도 완전히 버리고는 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 아, 진짜로 높은 관직을 받았으면 저들이 날 질투해서 가만히 안 뒀겠구나. 그 섹시 말이 맞았네. 맞았어. 양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부임지로 향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며 양포수는 작은 벼슬에서 승진하여 점점 더 높은 관직으로 나아갔고, 임금은 양포수에게 받은 인상 깊은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가 점차 나라 일에 익숙해지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궁으로 불러 아주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양포수는 훗날 이름난 관리로서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모리를 더 가서 가오리, 옛날 지금의 서울 도봉구에는 가오리라는 마을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마을 이름을 가오리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조선시대 성종대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충년 예종이 왕에 오른 뒤 8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성종이 9월에 즉위한 해였습니다. 그때 두봉구의 한 마을에 성종과 당숙간인 한 남자도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람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산소자리는 신흥사 아리랑 고개와 미아리 고개 근처에 정해졌습니다. 상주들이 아버지의 묘를 쓰기 위해 땅을 파고 그 주위에 석회를 넣어 다지는 축회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쿵쿵쿵 땅을 단단히 다지는 소리가 산을 울리고 말을 울리더니 마침내 그 소리가 창경궁 대골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성종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냐? 이 소란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예 전하, 신흥사 앞에서 전하의 당숙되시는 분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해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온 듯합니다. 그러자 성종은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빛을 굳혔습니다. 당의 장례를 치르는 소리가 권례에까지 소리를 울리니 마음이 심히 좋지 않도다.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오리를 더 옮겨서 장사를 치르게 하라. 예 전하, 그리 전하겠습니다. 신하는 성종의 말을 곧바로 상주들에게 전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상주들은 즉시 축회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덤자리를 지금의 미아리 중간 부근으로 옮겨서 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가오리, 즉 오리를 더 간 곳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난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효자였죠.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가장 먼저 부모님 상에 올렸고 좋은 옷이 생기면 자신은 헌 옷을 입고 부모님께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가리켜 참으로 효자다 하고 칭송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하늘이 무심하게도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효자는 동네에서 좋다는 약은 모조리 구해보았고 이름난 의원들을 줄줄이 불러들였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빛이 누렇게 시들어가니 효자의 가슴은 매일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점점 저물 무렵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걸음을 옮겨 효자의 집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스님은 시주를 청하며 효자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젊은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만.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보지? 효자는 스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병환 사정을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을 적에 의술을 조금 배운 적이 있네. 자네가 허락한다면 아버님을 한번 봐주도록 하겠네. 아니, 저 정말이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효자는 기뻐하며 스님을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모셔갔습니다. 스님은 이리저리 맥을 짚고 아버지의 얼굴빛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병은 참으로 쉽지 않구먼. 그 소리에 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나을 방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허나 이 죄 없는 목숨을 해쳐야 하니 부처의 제자인 나로서는 차마 권하기가 어려운 일이네. 스님의 말을 들은 효자는 두 손을 비비며 간청했습니다. 스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를 저대로 보낼 순 없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모두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효성이 지극하니 어쩔 수 없구만. 이 병은 산짐승의 간 2개와 산새의 간 하나를 얻어서 사흘 동안 하루에 하나씩 차례대로 드셔야 낫는 병이야.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새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하네. 그러고는 스님은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주고 죽은 짐승들은 반드시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시겠나. 죄 없이 목숨을 잃었으니 들풀로라도 다시 태어나도록 말이야. 효자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스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 반드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산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효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스님이 일러준 대로 첫째 날은 짐승의 간을 구해야 했죠. 효자는 떨리는 손으로 덫을 여기저기 놓고 바위 뒤에 숨어서 동문이 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망울이 맑은 산토끼 한 마리가 풀을 뜯으며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그만 효자가 놓은 덫에 알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내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눈물을 삼키며 토끼의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아버지의 기침이 한결 잦아들고 얼굴빛에도 생기가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정말 효과가 있네. 가만히 있자. 두 번째 날은 새의 간이라고 하셨지? 이튿날 효자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새 그물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지저귀는 참새 한 마리가 효자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죠. 참새야, 미안하다. 나 아버지를 살리려니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참새의 간을 내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아버지의 병세가 한결 더 나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돌고 손끝에도 온기가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효자는 큰 결심을 하고 산 깊은 곳에 함정을 팠습니다. 이윽고 덩치 큰 늑대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더니 그대로 효자가 파모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내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가 없다. 그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늑대의 간을 빼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병은 그날로 말끔히 나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의 병이 이렇게 빨리 나았다니. 효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당부대로 토끼와 참새, 늑대의 시신은 양지 바른 언덕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효자는 지난해 있었던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우연히 자신이 동물들을 묻어주었던 그 무덤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무덤 위에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풀들이 무성히 자라 있었습니다. 잎은 아주 싱싱하고 줄기는 곧곧 튼튼해 보였죠. 아니, 이게 무슨 풀이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효자는 그 풀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의 장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 풀은 혼초라는 것이야. 이 풀에서 난 이삭을 따서 매주 띄우듯이 누룩과 섞어 항아리에 담고 물을 부어 발효시키면 그 맛이 아주 좋지. 또 술처럼 향긋하고 달콤한 물이 나오게 될 걸세. 효자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항아리 가득 누르스름한 물이 차올랐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퍼지며 혀끝에 달콤함이 담도는 그 맛은 신비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효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한 잔씩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도와준 짐승들의 무덤에서 나온 풀로 만든 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이 물을 마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자가 담근 혼초물은 그 맛이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향긋하고 달콤하여 누구든 한 잔 들이키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혼초물을 한 잔 마시자 갑자기 말수가 줄고 눈빛도 순해지며 얌전해졌습니다. 꼭 산속의 토끼처럼 말이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슬슬 잠도 오는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차분하게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배 종달새처럼 입이 방정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온 마을이 시끄럽게 되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한 잔을 더 마시자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으르렁대며 싸움을 벌였고 마치 미친 늑대처럼 집이고 울타리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아이구야, 이게 웬일이냐? 밤새 싸움 난장판이 이어지다가 결국 사람들은 다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에 시퍼런 멍이 든 사람, 무릎이 깨져 피투성이가 된 사람, 주먹이 부러진 사람,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사람 등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아파, 아유 그물마야, 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마셨어. 사람들은 깨어나서 전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 혼초물은 많이 마시면 안 되겠어. 그 후로도 효자는 종종 혼초물을 담가서 사람들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혼초로 만든 물을 술이 들어간다 해서 혼초로 만든 술, 혼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길고 부르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혼초로 만든 술, 혼초술 하지 말고 향긋하고 달콤한 게 계속 술 넘어가니까 그냥 술이라고 부릅시다. 아이고, 그거 좋네, 좋아. 한 글자가 기억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지. 그리하여 세상에 술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새처럼 제잘제잘 떠들다가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고 겁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술이 처음 만들어질 때 깃든 혼초의 짐승들의 기운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까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포구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여우가 나타나 포구나무 주위를 맴돌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여우의 집요한 시도에 까치는 너무나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까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혜롭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황새를 찾아갔습니다. 황새 아저씨, 황새 아저씨! 까치는 간절히 황새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황새가 물었습니다. 맨날 내가 새끼를 까놓으면 여우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떡 버티고 앉아있으니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방책이 없겠습니까? 황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집 앞에 떡 버티고 앉아 쳐다보고 있거든. 내 놈 불탄 가죽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놈이 이렇게 높은 포구나무에 올라와서 어찌 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놀려먹거라.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까치는 황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여우는 다시 포구나무 아래 나타났습니다. 까치는 황새가 알려준 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이놈, 불탄 가죽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놈이 이렇게 높은 포구나무에 올라와서 어찌 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까치는 소리쳤습니다. 여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잔뜩 붉어져서 화를 냈습니다. 이놈의 까치가 누가 그딴 도리를 냈어? 여우가 소리쳤습니다. 까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황새 아재가 그러던데.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라 이놈의 자식,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여우는 황새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까치가 한 말이 사실이냐?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황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모두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여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황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새는 폴짝 날아올라 여우의 얼굴에 똥을 찍 쏴버렸습니다.
으이, 이 뭐야? 냄새. 여우는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났지만 콧잠등에 묻은 똥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우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황새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황새는 폴짝 날아올라 여우의 콧잔등에 또 똥을 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싸나 보자. 여우는 계속해서 황새에게 달려들었고 황새는 계속 여우의 콧에 똥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여우는 결국 황새를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뭔 놈의 똥을 이렇게 계속 싸? 너는 뱃속에 든 게 똥밖에 없냐? 여우는 더러운 황새의 똥이나 깨끗이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꼬리로 콧등에 묻은 똥은 닦아냈습니다. 지금도 여우의 콧등과 꼬리가 하얀 이유는 바로 그때 황새가 싼 하얀 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옛날 어느 겨울 눈이 펄펄 내리더니 산과들이 온통 하얀 세상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도 먹을거리를 구하기 힘든데 하물며 산짐승들은 어찌했겠습니까? 사슴과 까치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나뭇가지에 그저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는지 먼저 꿩이 고개를 번쩍 들곤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저기 저 굴에 사는 쥐서방이란 놈이 있는데 그놈 집에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좀 얻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응. 그러자 맵기가 구구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 쥐서방 그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 곡식 창고가 바닥을 보인 적이 없더라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굶어 죽을 판인데 가서 곡식을 좀 빌려달라고 처하는 게 낫지 않겠어? 까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소문은 못 들었지만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겠죠. 그러니 가서 부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셋은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제일 먼저 꿩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꿩은 배가 고파서 다리에 힘조차 풀려갔지만 목을 바짝 세우고 쥐서방의 집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고양이 밥이나 뒤적이며 사는 쥐서방, 당장 나와 먹어라. 안에서 듣던 쥐서방은 그 소리에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성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야? 무슨 일로 왔어? 꿩은 배고픈 주제에 여전히 잘난 척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좀 구워주는 게 좋을 게야. 그 건방진 말에 쥐서방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붙은 부지깽이를 들고 나오더니 그걸로 꿩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배가 고프면 네가 배가 고픈 거지 내 배가 고픈 거냐? 아니, 어딜 와서 건방을 떨어? 꿩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붙은 부지깽이에 맞은 뺨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았지요. 쥐서방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꿩은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지금까지도 꿩의 뺨에 남아 있습니다. 꿩이 뺨을 맞고 울며 돌아온 뒤에는 맷비둘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맷비둘기는 꿩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허세가 발동해서 억대에 잔뜩 힘을 주고 쥐서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맷비둘기는 대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남의 집 뒤져서 쌀 훔쳐먹는 쥐서방, 어서 나와보라.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쥐서방은 또다시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문을 덜컥 열고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뭔 놈의 행패야? 대체 무슨 일로 온 게냐? 맷비둘기는 콧대를 한껏 세우고 더욱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을 굶었단 말이야. 그러니 네가 쌓아놓은 양식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거 어차피 훔쳐온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쥐서방은 더는 참지 못하고 문 옆에 세워둔 엇가래를 들어 맷비둘기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훔쳐온 양식이 곳간에서 썩어나도 너 같은 놈한테 못 나눠줘, 이놈아. 으악! 맷비둘기는 정수리를 얻어맞고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습니다. 정수리 한가운데가 퍼렇게 멍들어 울퉁불퉁 부풀어 올랐죠. 쥐서방은 그런 뒤에 다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맷비둘기의 정수리에 퍼렇게 남게 된 멍자국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까치는 앞서 꽝과 맷비둘기가 당한 꼴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 둘은 괜히 허세만 부리다가 혼쭐이 나겠지. 내가 보기엔 아무리 땅을 기어다니는 쥐라도 음식을 빌리는 입장에서 가서 공손히 말하는 것이 좋겠어. 까치는 쥐서방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최대한 공손하게 두드렸습니다. 부지런하신 주님, 안에 계십니까? 까치의 목소리를 듣고 쥐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온 놈은 예의가 바르네. 무슨 일로 찾아왔어? 쥐서방이 문을 열자 까치는 두 날개를 곱게 모으고 허리를 깊이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쥐서방님, 혹시 양식을 조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쥐서방은 예의 바른 까치의 태도에 기분이 좋아져서 까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까치님, 고생이 많으시구만요. 밖에 춥고 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어서 들어오시오. 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리다. 그러고는 쥐서방은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곡식이며 과일이며 온갖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내왔습니다. 저 마음 놓고 드시구려. 까치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껏 음식을 잘 얻어먹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까치는 너무나 배불리 먹은 덕에 배가 아주 불룩해졌는데 그때 불러온 배가 지금까지도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까치의 배가 볼록하다고 합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주무세요.